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수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경제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혁준 경제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주 조언 듣고 시장의 분위기를 좀 더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 보시면서 경제 흐름을 알아간다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경제 분야가 좀 아무래도 시시각각 바뀌는 것도 많고 또 발표되는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 경제 평론가시니까 하루하루 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 또 워낙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요, 주식도 그렇고요, 뭐 부동산은 좀 침체 구간이 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이 갖다 보니까 시장 체크하느라고 뭐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평론가님의 의견 또 자세히 기대하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생 코멘트 시작합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말은 무엇인지 또 그 말이 나온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한 주간의 경제 분야를 뜨겁게 달군 생생 코멘트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요. 비트코인이 결국 금 대체. 미국의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죠.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비트코인이 결국 사상 최고가를 달성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비트코인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계속 오를 수 있는 이유들이 많다 보니까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계속 조금 뛰고 있고요. 그러한 이유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위험 시장이라든지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불러일으키거든요. 투자 자산에 대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 수급이 쏠리고요. 대표적인 게 주식 시장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코인 시장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많은 분들이 이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비트코인이 뭐야 그러신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워낙 뉴스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혹시 이제 투자 자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되는 자산 시장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이유기도 한데요. 미국에서 ETF 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추종하고 있는 상장지수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상품으로서 이제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이제 현물 ETF 승인하냐 마냐 지금 정책에서 논란이 뜨겁거든요. 그래서 뭐 이복흠 금감원장은 하반기에 가서 이거 한번 논의해 보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지금 뭐 정치계에서도 뜨겁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현물 ETF가 승인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또 수급이 또 몰립니다. 왜냐? 비트코인은요 지금 뭐 미국 시장 빼고요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전 세계 2위예요 거래량이. 그 정도로 우리나라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럼 만약에 현물 ETF가 우리나라에서 승인된다 그러면 더 많은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이게 두 번째 이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4월에 반감기가 돌아옵니다. 반감기는 일단 채굴을 해요. 비트코인은 이런 가상화폐는 채굴을 하는데 거기에서 주는 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수요는 많은데요. 이제 공급이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만큼 귀해진다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다 보고 수요는 많은데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를 가능성, 한 20% 이상은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여력은 남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는 비트코인을 안 합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여기 평론가가 비트코인 해서 지금 비트코인 떠받치려고 저의 어떤 마음을 오해하실까 말씀드리지만은 정확한 평론을 위해서 저는 일단 비트코인을 안 하고 있지만은 굉장히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근데 더 오를까 네. 싶었을 때도 또 오르고 네. 또 오릅니다. 근데 앞으로도 20%가량 더 오를 네. 동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마이클 세일러가 금을 대체할 것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일단은 보통 우리가 뭐 달러 투자하고요. 그다음에 달러 대신에 또 다른 걸 투자한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금 투자를 많이 해요. 모든 국가들이 그렇고요. 모든 자산가들이 금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보통 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한 개가 딱 수량이 있습니다. 2,100만 개 정도만 이제 채굴이 되도록 지금 딱 프로그램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이상 채굴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금은요 무겁죠. 예, 물리적인 어떤 금이다 보니까 들고 다닐 수도 없고요. 뭐 금기에 운반한다고 하면 너무 무겁잖아요. 뭐 한국에서 미국 간다고 그러면 비행기로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그 많은 금을. 근데 비트코인은 그냥 단추 하나로 오고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은 비트코인이 이 금을 대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이미 시가총액으로 본다고 하면 은 시장을 뛰어넘었어요. 지금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그 정도로 봤을 때도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본인들의 생각이 있을 텐데,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에, 그러니까 돈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제는 뭐 다른 알트코인은 말하진 않고요. 그냥 비트코인만 본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어떤 시기적인 타이밍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금은 좀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네. 격이고요. 근데 코인의 경우는 아무래도 좀 위험자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점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은 아직도 이제 금을 좀 선호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금 가격이 또 오릅니다. 엄청 올랐습니다. 네. 돌반지 사려다가 깜짝 놀라시는 네. 분들 많으실 텐데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앞으로도 계속 오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항상 이제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금에 대한 어떻게 할까? 지금 팔아야 되네요? 이렇게 막 물어보거든요, 저한테.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아직은 안 팔아도 된다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뭐 시세라는 것이 항상 이제 변동성은 있긴 있는데, 추세적으로 본다 그러면 금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는 또 추세로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미국에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그 뜻은 뭐냐면 이제는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은 이제 강달러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금과 달러는 반대로 간다. 그렇게만 그냥 공식화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진대. 그러면 금에 대한 가치가 또 오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 메커니즘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금을 더 수요가 많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각국 정부는요, 중앙은행들은 금을 항상 보유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지정학적 위기가 불거지다 보니까 사실상 전쟁 터지고 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있고 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다 금 사둬야 돼 이랬거든요. 지금도 그게 유효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에 대한 수요도 꾸준하고, 마지막 하나는 중국입니다. 중국 소비자들은 아시겠지만은, 중국 시장 아시는 분들은 다 아세요. 중국인들 금 금을 사랑해요. 엄청 좋아해요. 네, 엄청 네.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중국 경제가 안 좋거든요. 그 무엇보다 중국인들이 사랑했던 부동산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자산가들, 막 돈이 엄청 많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이분들이 부동산 지금 완전히 망가져서 투자 안 돼, 뭐 실물 경제 잘 안 돌아가, 그래 금이야. 그래서 중국 개인 자산가들이 막 금 사기 시작합니다. 금 가격이 또 오르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중복적인 이유들 많다 보니까 당분간은 뭐 금 가격은 계속 이제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흐름으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비트코인과 금값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동력이 있다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금리 인하 시점 머지 않았다. 자, 미국 연준의 파월 의장이 한 말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뭐라고 한 건가요? 곧 내리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사실 시장에서 저 목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야 금리나 뭐 하반기에만 가능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이 국회에서 나가서 이제 청문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금리 인하 이제 멀지 않았다. 물론 뭐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다양한 경제 거시 지표를 보면서 판단하겠지만, 일단은 뭐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표 확인한 다음에 보더라도 금리 인하 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빠라는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그러다 보니까 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바로 그 목소리에 그 나빠라는 그 단어 하나에 집중해 갖고, 와 이제는 금리 인하가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기대치가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날 뉴욕 시장은요 또 주가가 막 치솟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 지금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6월 금리 인하가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파월 의장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융시장도 바로 들썩였고요. 평론가님, 파월 의장의 어떻게 보면 좀 비둘기적 스탠스 믿어도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파월 의장이 매파로 갔다가 비둘기로 갔다가 막 그랬었어요. 근데 비둘기라는 거는 이제는 완화 정책을 얘기하고요. 매파는 이제 금리를 계속 올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약간 그 스탠스가
약간 완화 쪽으로, 그냥 한마디로 이제는 금리를 이제 내리는 쪽에 뉘앙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둘기파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는데, 근데 아직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어요.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는데 헤드라인이 3.2% 이제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3.1% 예상했거든요. 항상 그래요. 이게 여러분 경제를 보실 때, 그러니까 뭐 투자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몇 퍼센트 올랐냐 이게 중요치 않아요.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갔느냐, 아니면 더 올랐느냐, 더 떨어졌느냐, 이걸 보거든요. 시장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 오를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올랐단 말이에요. 물가가 아직 떨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근원 CPI, 그러니까 우리가 변동성이 심한, 뭐 예를 들어서 유가라든지 기름값이라든지 아니면 뭐 농수산물, 이런 거는 뭐 변동성이 되게 심하잖아요. 요거를 제외하고 이제는 물가지수를 근원 물가지수라고 얘기하는데, 근원 CPI가 이제 3.8%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은 3.7% 상승률이었거든요.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좀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다시 목소리가 바뀌었어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파월 의장이 얘기했던 것이 무조건 금리 인하 멀지 않았다가 아니라 시장의 이런 매크로 환경을 보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단 다음에 미국 CPI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에 금리 인하는 좀 힘들다 지금. 그래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들어갈 거고,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의 금리도 인하 타이밍을 잡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마지막 생생 코멘트 살펴볼까요? 홍콩 ELS 죄송스럽고 유감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이 홍콩 H지수 ELS 사태에 대해 사과를 했는데요. 우선 금감원이 홍콩 ELS 분쟁 조정 기준에 대해서 다수 사례가 20에서 60% 범위 내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배상한 기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죄송하다 이런 표현이요, 곧 은행에서 책임진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겠고, 일단 이제 금감원에서 어느 정도 목소리를 냈어요. 지금 이제 배상안에 대해서 한 40에서 60% 사이에서 이제 변동성 있게 특성에 맞게 이제는 기본 배상안을 낸 거죠. 이제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몇 가지 기본 배상 비율을 사실상 좀 제시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적합성의 원칙을 만약에 은행에서 위반했다, 그럼 20% 배상하도록. 그러니까 적합성의 원칙이 뭐냐면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제대로 상품을 제시했느냐, 아니면은 보수적인 투자자에게는 이런 고위험 상품을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객에 맞춰서 적합한 상품을 투자해야 돼. 이게 적합성의 원칙인데, 이거를 만약에 판매 측에서 위반했다, 그러면 20% 배상하게끔 기본. 그 다음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것도 20%. 그다음에 부당 권유했다, 25%. 그래서 이렇게 몇 퍼센트 정해놔서 상황에 맞춰서 그 퍼센테이지를 계산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세 가지를 다 위반했다 그러면 이제 40% 배상안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근데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습니다. ELS 상품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부 통제가 부실했다. 여기에서 내부 통제가 부실하다는 건 뭐냐면 관리 감독을 잘 못한 거죠. 그 은행원들은 이제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아마 많이 이게 약간 오버해서 그러니까 상품을 팔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고 내부 통제가 부족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그러면 플러스 지금 은행 같은 경우는 10%포인트 정도 더 가중을 합니다. 그럼 배상안에 더 나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거예요. 이제는 만약에 나이 드신 분이 오셨는데 이분들한테 상품을 팔았느냐, 또한 재투자를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 가지고도 지금 45%포인트 정도 더 가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론상 본다 그러면 ELS 투자하신 분들은 95%까지는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이론적으로 보면 반대로 재투자를 했거나 아니면은 약간 젊으신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이 만약에 알면서 소비자가 투자했다? 이거는 자기 책임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론상 본다 그러면 0% 배상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황마다 다를 거고요, 환경마다 다를 거고, 조건마다 아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금 ELS 투자하신 분들은 막 나의 전 재산을 사실 거의 50%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이 배상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느냐. 그래서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투자는요, 자기 책임의 원칙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뭔가 내가 투자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꼼꼼하게 보시고요,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 프로그램에 전화하셔서 네. 물어보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그 배상 책임의 기준을 판단은 누가 하는 건가요? 사실상 이거는요, 금융감독원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냅니다. 이런 사태가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배상안에 대한 기준, 가이드라인을 내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이제 배상안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사태도 이레스 사태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상 이게 알고 들어갔느냐, 모르고 들어갔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지의 의무를 정확히 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각각의 케이스대로 아마 배상안이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경제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과일값 40.6% 상승, 소비자 물가와 격차 최대입니다. 지난달 과실 물가 상승률과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간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다른 품목에 비해서 과실 물가의 그 부담이 컸다는 얘기인데요. 물가 격차가 벌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금값 얘기도 했지만 요즘 사과가 금값입니다. 다른 과일도 너무 비싼데 평론가님 요즘 과일값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제가 사과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네. 먹음직스러워. 금이네요. 사과가 아니라. 금사과죠. 네. 여러분 보시면 이제 사과인데 제가 요거를 이제 마트에서 5개들이 이렇게 봉지에 들어있는 걸 샀어요. 그때는 한 12,000원 정도. 그러니까 정확히 정가로 얘기하면 한 14,000원, 15,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당 보면은요, 보통 한 3,000원 정도 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럼 아마 그러실 거예요. 생각보다 싸다 그러실 텐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이뻐요. 이런 걸 우리가 비정형 사과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상품 가치가 옛날 같았으면 없어서 못 파는 사과. 찌그러져 있고 일명 못난이 사과라고 표현을 하죠. 못난이 사과인데 또 5개에 13,000원. 그렇죠. 14,000원 정도? 이 정도 네네. 해요. 15,000원 정도. 근데 이제는 딱 마트 가니까 신선식품이라고 해갖고 뭐 할인 대전을 합니다. 농식품부가 예산 써갖고요. 할인을 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면은 한 2,400원 정도 이제 산 거예요. 근데 상품 가치가 없고 사실상 제가 몇 번 먹어봤습니다. 놀랐던 게 한 조금 부분이 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옛날로 보면 진짜 상품 가치 없는 것도 하나당 뭐 2,400원이 할 정도로 지금 뭐 사과값은요 엄청 올랐어요. 동년 동월 대비해서 71%나 사과값이 올랐습니다.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다음 배는요 더보다 더 올랐어요. 또 한 60 몇 퍼센트 올랐고 귤은요 사과가 71% 올랐다고 했잖아요. 귤은 78% 올랐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사과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겨울에 우리가 지난달이나 지지난달에 보면 귤이라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귤은 그 지난달 중순에 이미 그 출하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요 시중에. 근데 찾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2월 달에 무려 78%나 오른 거예요 귤값이. 그러니까 뭐 다 오른 거예요. 뭐 사과 오르죠, 귤 오르죠. 뭐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지금 뭐 비싸서 못 먹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오른 상태다.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 보시는 분들 굉장히 좀 고민스러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보통 그에 뭐 흉년이 들었다 아니면 폭우가 많았다 하면은 농사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과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네. 요즘 이렇게 과실 물가 상승률이 높이 뛴 원인은 무엇일까요? 작황이 안 좋았어요. 이미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예상하셨겠지만은 그 작황이 안 좋고요. 기상 이변도 굉장히 많았다 보니까 사과 농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재배 면적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급량이 이제는 부족하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장량도 줄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맘때 사과는 저장한 거를 이제는 풀게 되는데 일단 수요는 있고 공급은 안 되다 보니까 생산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저장했던 것이 계속 나가다 보니까 저장량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과값이 계속적으로 이제 오르는 추세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사과라든지 과일 가격은 굉장히 높은 가격에 이제 드실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거다. 그래서 좀 이게 저는 진짜 사과를 제일 좋아하는 과일을 뽑으라면 사과거든요. 저는 비싸서 못 먹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 과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실제 작황이 안 좋았던 거군요. 근데 문제는 식품 가격은 연동된 게 많다는 겁니다. 네. 과일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물가까지 오른다는 건데요. 이 네. 식료품 물가지수도 급등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식료품 다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2월에 소비자 물가를 본다 그러면 일단 체감 물가라고 보통 얘기하죠. 생활 물가 지수가 3.7% 올랐거든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3.1%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체감 물가는 훨씬 더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보통 장바구니 물가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즐겨 찾는 것들, 이런 것들은 더 오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신선식품 지수라고 있습니다. 이제 신선 과실이 포함된 건데 신선 과실이 41.2%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아까 제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몇 번 갭이 너무 많이 벌어지죠. 그 정도로 사실 엄청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이제는 신선 식품 지수가 20% 이제 오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물가가 지금 뭐 먹는 게 굉장히 좀 괴리감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신선 채소는 12.3% 올랐는데 아마 시장에 가보신 분들은 다 놀라세요. 과일뿐만 아니라 채소 자체도 다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는 배추예요, 배추. 그러니까 배추가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러냐면 지금 공급이 잘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는 잦은 강수가 있었는데 여기가 전남이었습니다. 보통 배추 전남에서 많이 나오는데, 물론 강원도에서 많이 나오지만은 일단 전남에서 가진 뭐 잦은 강우 때문에 사실 작황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지금 배추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아마 좀 있으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배추값 겁나서 못 살 겁니다, 아마. 그렇게 좀 오를 거고, 그 다음에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무 같은 경우가 제주에서 이제 나오는 무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제 뭐 잦은 강우로 인해 갖고요. 지금 무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래서 공급이 또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요. 그럼 무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대파죠. 보통 우리가 많이 사는 게 배추, 무, 대파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작황이 안 좋아서 지금 뭐 할당 관세를 해갖고 뭐 수입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어느 정도 시장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뭐 우리가 먹는 채소류 가격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아마 이게 정말 그러고 싶어요. 이게 이런 농수산물이 저장만 가능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미리 사서 저장하고 싶은데, 신선식품이잖아요. 저장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썩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르는 대로 그냥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게 참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네. 결국 정부가 나섰습니다. 네. 올해 설 성수기에 69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한 데 이어서 이달과 다음 달에도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좀 과실 가격이 낮아질까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때는 체감적으로 많이 낮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못난이 사과잖아요.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정부 예산 들어가서 한 600원 정도 싸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당 한 3,000원 계산해 보면 하는데, 농식품부 할인 대전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마트 가 보시면 다 붙여져 있죠. 농식품부 할인 대전 해갖고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할인 받아갖고 2,400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체감적으로 봤을 때,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체감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이제 고물가 상태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고,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 정부가 이제 예산을 쓰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티자예요. 뭐 언제까지 버티느냐?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겨울, 그러니까 여름까지 버티자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다른 과일이 나오잖아요. 특히 이제 양 많은 수박. 물론 수박도 비싸겠지만 수박 나오죠, 참외 나오죠. 이 여름철 과일이 나오거든요. 그때까지만 사실상 이 과일 가격을 좀 이렇게 예산을 써갖고 어느 정도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좀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434억 원의 예산을 써갖고 지금 이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래서 뭐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은데, 마트 가서 신선식품 할인 대전을 해도 아유 비싸다라고 아마 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당분간의 농산물 가격 고공행진 흐름을 좀 되돌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농산물 가격 계속 오를까요? 저는 당분간 오를 수밖에 없다. 왜냐면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기상이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면적이 점점 줄어듭니다. 사과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번에도 한번 제가 항상 이렇게 정부 당국자 만나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TF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지금 농산물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고 구조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 얘기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농산물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매년.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똑같아요. 이제 기상이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기상이변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변해가야죠.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태스크포스 이런 걸 만들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재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켜주고 구조적으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제는 청년 농부들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정부가 네. 그런 계획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청년들이 시골에 내려가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는 정책인데 이런 청년 농부들을 많이 세워서 뭐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이런 뭐 스마트팜이죠. 이렇게 공장형 이제 농장을 세워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저는 일어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 그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제가 보기에는 사과값 아니면은 뭐 과일값, 뭐 채소값은 계속적으로 뛸 수밖에 없다. 왜? 그 이변에는 그 중심에는 기상이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작황이 항상 문제인데 이런 어떤 리스크는 계속 안고 있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각오하고 있어요. 식료품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는 저의 생각은 그거예요. 어차피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먹는 거는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제는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과일 가격을 높아지는 것에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 좀 정부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되면 좀 정부가 목표로 잡은 올 상반기 2%대 물가 상승률 조기 달성은 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모든 중앙정부의 목표치는 이제 2%입니다. 근데 지금 2% 아직 우리는 한참 넘어 있죠. 3.1% 나왔기 때문에 뭐 계속적으로 물가 하락이 나와주면야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농산물 가격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예상보다 너무 농산물 가격이 높게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에 대한 압박을 작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 물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과값이 71%나 상승했으니 말 다 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많이 오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물가를 자극하게 되죠. 그럼 만약에 물가를 이제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뭐 연준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로 보면은 이제는 금통위에서 물가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럼 금리를 내리겠냐는 거죠. 절대 못 내립니다. 왜냐하면 고물가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요. 일단은 고금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금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금리를 계속적으로 고금리 상태로 유지한다 그러면 아마 지금 공감하실 텐데 이자 내신 분들 되게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이자 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자 내기가 힘들다는 얘기는 내가 한정된 소득을 가지고 이자 비용이 높아진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처분 가능 소득, 가처분 소득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소비를 안 해요. 지금 젊은 친구들한테 유행이 뭔지 아십니까? 짠테크예요, 짠테크. 안 씁니다, 안 써. 젊은 친구들이 돈을 안 써요. 뭐 기성세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이제는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학관을 갑니다. 학생 식당 이런 데를 한번 둘러보거든요. 그럼 저도 물론 아끼려고 학생 식당을 가긴 가는데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아낀다는 거죠. 자기 이제 지갑이 얇아지다 보니까 그 뜻은 뭐냐면 소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과값 상승이 단순히 먹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걸 지탱하는 어떤 요소로 작용하다 보니 뭐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더 악순환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계속적으로 이런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과일값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거든요. 금리는 내리긴 내려야 되겠는데 이제 물가가 안 내리면 답이 없다 보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흔히들 뭐 먹고 살기 힘들다 말은 하지만 진짜 먹는 것도 힘들어지는 그런 네.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또 에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에그플레이션이 뭔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료품 가격에 물리한 상승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그라는 게 이제 달걀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거에 대한 물가 상승을 보통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식료품 가격이 오름으로 해갖고요. 전체 물가가 다 오르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식료품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겁니다. 사실 이제는 우리가 소득이 많고 자본이 많고 내가 많이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먹는 거는요 내 소득의 일부거든요. 작은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월급이 작고 내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내 월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먹는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에그플레이션이 일어난다 그러면 서민들 그다음에 좀 소득이 낮으신 분들한테는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먹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지금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의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국내 기업들이 6개월마다 상품 가격을 인상해 물가를 빠르게 끌어올렸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내가 만약에 CEO라면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뭐 코로나19도 그랬고요.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다 올랐습니다. 뭐 밀가루 가격 오르죠. 그다음에 철근 가격 오르죠. 시멘트 가격 오르죠. 유가 오르죠. 뭐 기름값 다 올랐어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되게 들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밀가루 가격 오르다 보니까 라면 가격 올려야 되겠고 정부는 억누르고 야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에 기막힌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죠.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말고 조금씩 자주 올리는 방법. 그러니까 실제 이게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년에 한 번 올렸어야 되는데 예전 같았으면 1년에 한 번 올릴 거를 1년에 2번 올렸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낮게.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봤을 때 가격 저항이 없어집니다. 이런 게. 전략 중에 하나긴 해요. 경영 전략 중에 하나긴 한데 그러니까 만약에 한꺼번에 가격을 크게 올린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장 가서. 네, 시장 가갖고 봤는데 너무 오른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 저항이 생겨서 안 사게 됩니다. 나 다른 거 살래. 이러거든요. 대체제를 찾게 되고. 근데 딱 갔는데 미미하게 오른 거예요. 그러면 별로 이렇게 가격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는 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이제는 빈도수를 조절한 겁니다. 가격 인상에 대한 빈도수를 조절해서 자주 올렸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한국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딱 걸린 거예요, 지금. 네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많은 소비자들이 야, 우리나라 기업들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올렸으면은 밀가루 가격 떨어졌거든요. 그럼 내려야 되잖아요. 또 내리질 않아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 원망의 말을 일단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다시 한번 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물론 원자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뭐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또 거기에 또 임직원들도 있고 가족들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윤을 받는 거는 당연히 좋은데 다만 이제 과도한 이윤, 과도한 폭리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인상폭 대신 그런 한 번에 올리는 게 아니라 수시로 그렇게 인상을 해왔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제 유가 등 새로운 충격이 좀 발생하면 인플레이션 폭이 더욱 확대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사실 기조적인 물가 지수는 좀 잡히고 있는 추세거든요. 과거에 올랐던 것보다 기조적인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는 것은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인데 근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물가, 그러니까 먹는 물가라든지 과일 물가라든지 우리가 체감 물가가 이렇게 오른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인플레이션 자극할 요지가 충분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유가가 가장 큰 문제예요. 항상 경제계에서는 유가를 너무 조심하게 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유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름값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가 실제 여기 있는 것들 기름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기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름값이 오른다는 얘기는 물건값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물건값이 올라지면 뭐 물가 안 떨어지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는 유가가 어떻게 될지 보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왜 유가가 또 물가를 또 자극할 수밖에 없냐면 아시겠지만은 유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로. 왜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올까? 기름만 나온다 그러면 사실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다 이제 수입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는 다 전량 수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 터지잖아요. 또 지금 아시겠지만 홍해에서 전쟁 일어나고 아니면 뭐 길을 막기도 하고 호르무즈 해협 또 봉쇄 이란이 하면은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가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유가가 출렁거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가만히 앉아서 유가 오르면 또 어쩌나 떨어지면 또 어쩌나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사실 지정학적 위치에 있다라는 게 좀 안타깝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그동안 이제 수출로서 그것을 상쇄했거든요. 그래서 무역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유가가 나올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잘 해왔어요. 우리나라 정말 잘 해왔습니다. 왜? 수출, 무역을 통해서 이런 것을 다 상쇄시켰거든요. 지금의 우리나라의 무역의 희망이 뭐냐면 반도체예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반도체 업황이 이번 연도 하반기 가서는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유가로 인한 변동성을 제가 봤을 땐 반도체 호조가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전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대치를 아마 결과물로 아마 대한민국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너무 나라에게 좋게 얘기하는 건지 몰라도 저는 뭐 정말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요.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반도체 흐름이 좋더라고요. 좋죠. 네. 네. 굉장히 좋고 아마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쪽이라든지 이제는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잠재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방송 보시면서요, 이런 경제의 흐름 이런 거 보시면서 좀 힌트를 얻어가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요. 국내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황이 금리 인하 시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상승 기조가 뚜렷이 이어진다면 금리 또 인하 시점이 더 늦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금리 인하,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미국 금리예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를 먼저 보고 결정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농산물, 과일 가격에 대한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떨어지고 있느냐도 아마 같이 이제 볼 거거든요. 체감 물가도 볼 거고 이런 부분도 아마 복합적으로 움직일 것 같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그널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언제 금리가 떨어질 것인가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도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주식시장, 뭐 부동산 시장이 다 요동칠 거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우신 분들이 서민이고 또 소상공인 분들이신데, 그래서 뭐 희망은 많이 하고 있어요. 빨리 금리 좀 인하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는 목소리가 시장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으나 지금 물가 추세로 본다 그러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파월 의장 얘기도 잠시 했습니다만 미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2%로 나왔습니다. 이 수치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인데요. 그렇죠. 시장에서는 3.1% 상승률 나올 것으로 봤는데 이제는 3.2% 상승률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헤드라인 물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실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만 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소화를 했어요. 대표적인 게 뉴욕 증시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시장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좀 과거 같았으면은 실망스러웠을 텐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시장에서 소화할 정도가 됐다라고 저는 미국에서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뭐 시장에서 전망보다 높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원래 한 6월에 미국 금리가 한번 인하될 첫 타이밍이다라고 봤었는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6월 이후에 될 가능성이 전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6월 이후에 된다 그러면은 총 5번이 남아요. 미국 연준에서. 그래서 보통은 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한 4번 정도 금리 인하의 목소리가 나왔다가 지금은 한 3번 정도. 그러니까 올해에 3번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 보수적으로 보면 한 2번 정도 이렇게 좀 바뀌어 있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가 항상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으로 미국 금리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우리나라 금리 절대 못 내립니다. 2%포인트 정도 금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내리면 안 돼요. 지금 상황상.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미국 금리 확인하고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빠르면 7월이에요. 우리나라가. 정말 빠르면 7월이고, 그럼 7월 이후에 이제는 경제 상황을 보셔야 되겠는데 늦어도 아마 8월에는 하지 않을까요? 8월 22일 정도인데 이때는 아마 한번 금리 인하 단행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뭐 동결해야 된다, 낮아야 된다 의견이 팽팽한데요.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무 경기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금리를 내림으로써, 기준금리 내림으로써 어느 정도 돈이 돌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 타이밍 놓치면요. 진짜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지금 서민들 너무 힘들거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너무 힘들고요. 기업들, 특히 부동산 시장은 아시겠지만 지금 중견 건설사들 무너지고 있고 지방 건설사들 지금 돈 못 구해갖고요. 회사채 발행했는데도 안 팔려요. 예, 지금 대형 건설사들이 싹 쓸어가고 있어서 뭐 건설사가 회사채 발행해도 안 팔리는 상황이다 보니 자금이 지금 굉장히 조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 8월 안에 이때쯤 아마 한번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타이밍 잡고 이제는 이거에 맞춰서 이제는 투자하실 분들은 이제 투자하셔도 되고, 이거에 맞춰서 또 자기의 이제 자산의 포트폴리오, 경제 포트폴리오를 잘 잡아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행 보유 ETF 평가이익 305조 원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일본은행이 말 그대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일본은행이 일본 증시에 투자한 상장 지수 펀드죠. ETF의 평가이익이 34조 엔, 우리 돈으로 305조 원에 달한다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까지 일본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일본 은행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요. 그렇죠. 일본 은행에 돈을 벌었어요. 일본 은행 하면은 뭐지? 그럴 텐데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이나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에요. 그래서 일본 은행이 근데 어떻게 주식이 높아져서 은행이 어떻게 중앙은행이 어떻게 돈 벌었어? 이렇게 하실 텐데 ETF 상품에 투자했거든요. 그러니까 ETF 보면 상장지수 펀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니케이 지수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 한마디로 일본 증시가 높아진다. 그러면은 또 돈을 많이 갖고 가는 거고요. 뭐 지수 자체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제 손해를 보는 이런 파생 상품 중에 하나인데 중앙은행이 주식에 ETF 상품에 투자한다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사실상 네네. 없어요. 유례가 없는 일인데 그렇게 됐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일본 주식이요 한때 7,000선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보면은 이제는 뭐 4만 선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한 3만 8천 선까지 밀려 있는 상태이지만은 한때 7,000선까지 거의 뭐 초토화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경제계에서는 왜 주식 안 살리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면 주가 살릴까 하다가 그래 그러면은 중앙은행이 시중에 나와 있는 이 니케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 상품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이 막 뜨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원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때 저가에 들어가서 중앙은행이 저가 ETF를 사서 지금은 주가가 아시겠지만 4만 선 넘었고 뭐 3만 8천 선까지 왔기 때문에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자산 가치가 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보면은 시가가 71조 엔입니다. 그다음 아까 말씀한 것처럼 평가 이익이 34조 엔인데 이 71조 엔이 우리 돈으로 어느 정도냐면 한 우리나라 예산이 이번 연도 예산이 한 656조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 거의 맞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돈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앉아서 그냥 일본 은행은 ETF 상품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케이 지수 오르니까 돈 번 사람은 일본 은행이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제 나오는 거죠. 네. 그런데 니케이 지수가 그제는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보통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이렇게 고점 찍었다 그러면 항상 뭐 하냐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요. 그래서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는 시장에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밀렸다 보시면 됩니다. 항상은요, 이제 지수를 본다 그러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항상 이렇게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상승 국면은 항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 계단이 왜 나오냐? 항상 차익 실현 매물이 항상 나옵니다. 고점 찍었거든요. 4만 선 넘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내가 이면 벌만큼 벌었어. 아니면 이때에 차익 실현해야 돼. 그러면서 이제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그러기 때문에 좀 지수가 좀 밀려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약간 3만 8천 선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시 일본 중앙은행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 ETF에 투자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짚어주셨거든요. 일본 은행도 언젠가는 좀 팔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일본 은행이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나라의 주가가 안 좋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돈 싸들고 거기서 투자한다는 게 사실상 논리적으로 잘 맞지는 않거든요. 보통은 만약에 개입한다 그러면 연기금이 보통 투입이 돼갖고 연기금으로 사실 주가 떠받치는데 사실 연기금보다 지금 일본 은행이 더 들어갔어요. 금액이. 네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상 일반적이진 않는 거죠. 그러면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일단 시장에 매물로 이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고달픈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막대한 자금이 만약에 풀린다.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주식이 폭락할 거 아닙니까? 니케이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게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이제 일본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언젠간 분명히 매물로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나오느냐 아니면 서서히 이제 물량이 풀리느냐의 어떤 타이밍이고 뭐 일본 은행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장은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밝혔거든요. 하지만 모르죠. 지금 일본에 투자하신 우리나라 분들 되게 많아요. 지금 이런 거 보시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일본 언론도요. 원래는 중앙은행의 보유해서는 안 되는 자산인 ETF가 현재 일본은행의 재무와 수익을 지탱한다면서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고 진단을 했던데요.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어떤 견해 갖고 계신가요? 저는 적절한 판단이다. 아주 적절한 키워드다. 호랑이를 키운다는 뜻이 뭐예요? 지금은 귀엽죠. 지금 나에게 사랑스럽죠. 근데 애가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호랑이가 돼서 나를 잡아먹거든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이게 사실 중앙은행이 ETF 상품 주식 떠받치기 위해서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ETF 상품 때문에 거품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일본 은행은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는 게 딱 그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 사실 투자 기법이기도 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엔화 완전히 뭐 달러에 대비해서 완전 떨어지죠. 일본 경제 디플레이션 때문에 잃어버린 30년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경기 자체가. 주식 상세도 완전히 다운되어 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기 살리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무리수를 저는 뒀다라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점점 더 새끼 호랑이를 키우는 꼴이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표현이다. 그래서 아마 중앙은행이 일본 은행이 아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아마 골머리를 앓지 않을까. 더 이상 물론 표면적으로는 좋죠. 돈 많이 벌었으니. 근데 그게 돈인가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돌고 도는 거다 보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런 와중에 일본은행이 통화 정책 수정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만 거의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해 왔는데요.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일본이 왜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를 했을까?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보통 뭐 코로나19 때문에 유동성 엄청 풀렸잖아요. 돈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들이 가장 쉬운 방법이 금리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물가를 잠재우기 위해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랐어요. 미국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근데 일본은요, 금리를 안 올리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금리로 가기 시작합니다. 계속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올려야 될 타이밍에 안 올리는 거예요. 근데 왜 안 올리느냐? 일본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 당시에.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금리까지 올려버리면 뭐 복구가 안 돼요. 일본 경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리수를 굉장히 뒀고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는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평론을 했었는데 이제 뭐 아니면 도다 이거. 그러니까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밖에 기회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잃어버린 20년, 30년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정한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면서 금리를 마이너스 치면서 경기를 살려고 하는 이때가 타이밍이다라고 제가 봤을 땐 잡았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었어요. 그게 근데 성공한 겁니다. 일본이. 성공해갖고요. 지금 니케이 지수 막 4만 선 뚫기도 하고요. 일본 경제 지금 잃어버린 20년, 30년 이제 탈피했다. 공식적으로 이거 이제는 탈피했다고 발표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일본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그 모험이 통했다. 그래서 근데 앞으로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그럼 유지할 거냐? 힘들거든요. 계속적으로 무리수가 가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유지한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보면 물가를 자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거든요. 그럼 수입 물가가 높다는 얘기는요. 사실상 이제 물가로도 자극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에 이 마이너스 금리를 탈피하고 금리를 높이는 순간이 이제는 올 것이다. 그 순간은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그때는 온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동안 엔저라고 해서 일본 여행들 많이 가셨을 거고요. 엔화 예금액도 상당히 높았고 네. 일학 개미들도 많았습니다. 통화 정책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지금에 엔화 투자를 늘리는 게 좋을까요? 또 뭐 ETF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물어보신 게 그거예요. 지금 엔저 현상 때문에 지금 뭐 일본에 투자하는 게 좋냐?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니냐면 엔화 가치가 살아나질 않아요. 지금도. 지금 보면 한 890원 하거든요. 100엔당. 제가 예전에 우리 애한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은행에 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만엔을 샀습니다. 너한테 줄게. 이 만엔을 가지고 네가 한번 우리 돈으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봐. 왜냐하면 이젠 조만간 엔화 가치가 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만엔이 그 당시에는 89,000원 정도 됐었는데 10만 원이 되면은 이게 돈의 환율에 대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때의 890원대였는데 아직도 890원이에요. 무슨 얘기냐? 엔화 가치가 아직은 지금 저평가돼 있고 엔화 가치가 떨어진 상태입니다. 엔저 현상이 아직도 유지돼요. 그러면 아직은 기회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지금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곧 있으면은 분명히 잡았을 때는 기준금리 올리게 될 거고, 그러면 엔화 가치가 이제 다시 한번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간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이 날 구조로 가거든요.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상황을 본다 그러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일본에 대한 투자, 그 다음에 ETF 상품이라든지 아니면은 엔저에 투자하시는 것도 좀 좋은 지금 결과를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혁중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